1986년 11월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 슬럼가 43세의 남자가 낡은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남자는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녔고 이웃들은 그를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 지하실에는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여성들이 그곳에 감금되어 있었고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범죄는 약 2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여성이 목숨을 걸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어메이징 미스테리 지금 시작합니다. 1986년 11월 어느 추운 저녁 필라델피아 북부 지역의 한 거리에서 25세 여성 조세핀 리베라가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최근 일자리를 잃은 그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고급 승용차를 세우고 다가왔습니다. 아서 블레이크라는 이름의 43세 남성으로 정장 차림의 그는 평범한 중년 남성처럼 보였습니다. 아서는 친절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지역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참여해주면 $20를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조세핀은 잠시 망설였지만 $20는 그녀에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탔습니다. 차는 슬럼가의 한 주택 앞에 멈췄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아서는 안으로 들어가서 설문을 작성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5분이면 끝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세핀은 아무 의심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평범했고 가구들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갑작스러운 충격이 머리에 가해졌습니다. 조세핀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조세핀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과 곰팡이 냄새, 그리고 발목에 묶인 쇠사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으로 주변을 더듬어 보니 벽이 있었고 그녀는 깊은 구덩이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에서 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 차렸냐고? 이제부터 너는 1번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조세핀은 공포에 떨며 물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냐고 자신을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서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너는 이제 내 가족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말 잘 들으면 살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였습니다. 그날부터 조세핀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덩이 안은 어둡고 추웠으며 음식과 물은 하루에 한 번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화장실이라곤 구석에 놓인 양동이 뿐이었습니다.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잃어갔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고 며칠이 지났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조세핀은 극심한 외로움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무렵 조세핀은 위층에서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는 다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아서는 매일 구덩이 위로 와서 조세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들 거라고, 큰 가족을 만들어서 자신만의 왕국을 세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세핀은 그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남자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의 광기 어린 계획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세핀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영양 부족과 추위, 그리고 끊임없는 공포가 그녀를 지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반드시 여기서 나갈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아서가 구덩이 위에서 말했습니다. 곧 새로운 사람이 올 거라고, 너무 외롭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조세핀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다른 여성이 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24세의 산드라 린제이였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서 납치되었고 조세핀과 같은 방식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두 여성은 처음에 서로를 경계했지만 곧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산드라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냐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조세핀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라고,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1986년 12월, 구덩이에는 이제 2명의 여성이 갇혀 있었습니다. 조세핀과 산드라는 좁은 공간을 나눴어야 했고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아선은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음식은 항상 부족했고 물도 최소한만 제공되었습니다. 그는 여성들에게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조세핀은 1번, 산드라는 2번이었습니다. 이름을 빼앗는 것, 그것이 그가 사용하는 심리적 통제의 첫 단계였습니다. 어느 날 아선은 구덩이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큰 소음을 틀어댔습니다. 금속 소리, 공사장 소음, 때로는 고주파 소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두 여성은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것은 잠을 방해하고 정신을 혼란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조세핀과 산드라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1987년 1월이 되자 날씨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지하실은 난방이 되지 않았고 두 여성은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산드라는 감기에 걸렸지만 약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조세핀은 산드라를 돌보려 했었습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 산드라를 감싸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산드라의 기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 즈음 아선은 세 번째 피해자를 데려왔습니다. 19세의 리사였습니다. 그녀는 가출 청소년이었고 거리에서 방황하다 아서에게 납치되었습니다. 리사가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조세핀과 산드라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또 한 명의 희생자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제 3명이 4평방미터의 공간에 갇혔습니다. 움직일 공간이 거의 없었고 잠을 잘 때는 서로 몸을 겹쳐야 했습니다. 화장실 양동이는 빠르게 넘쳤고 악취는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서는 여성들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음식을 줄 때 일부러 적게 주고 누가 먼저 먹을지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빵 한 조각을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빨리 잡는 사람이 먹는 거라고. 하지만 조세핀은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3조각으로 나눠 공평하게 분배했습니다. 산드라와 리사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서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성들이 대화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자신의 허락 없이 말하면 벌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아서가 없을 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대화는 그들이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한편 아서는 지하실에 또 다른 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도르래와 체인이었습니다. 조세핀은 이것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아서의 계획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조세핀이 감금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몸은 많이 쇠약해졌지만 정신만은 또렷하게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산드라가 조세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냐고, 혹시 평생 이곳에 갇혀 사는 건 아니냐고. 조세핀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나갈 거라고,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리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여성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선은 그들의 연대를 깨트리기 위해 더욱 가혹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명을 선택해 따로 데려가곤 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 여성이 돌아올 때는 눈이 풀려 있었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세핀은 알았습니다. 아서가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분노를 드러내면 더 큰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3월이 되자 아서는 4번째 피해자를 데려왔습니다. 데보라라는 이름의 23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고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데보라는 계속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언제 집에 가냐고, 엄마는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구덩이에는 4명의 여성이 갇혔습니다. 공간은 더욱 비좁아졌고 생존 조건은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조세핀은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고 그때 자신이 모두를 구해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1987년 4월, 봄이 왔지만 지하실에는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구덩이에 갇힌 4명의 여성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영양실조, 비타민 부족, 운동 부족이 그들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조세핀은 자신의 몸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리가 멈췄고 메스꺼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임신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세핀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가진다는 것, 그것도 저 악마의 아이를 가진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은 그녀에게 없었습니다. 아서는 조세핀의 임신 사실을 알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조세핀을 구덩이에서 꺼내 위층 방으로 옮겼습니다. 물론 체인으로 묶어두었지만 구덩이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이었습니다. 조세핀은 위층으로 올라가며 구덩이에 남은 3명을 돌아보았습니다. 산드라와 리사, 데보라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가 구덩이를 벗어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남겨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층 방에서 조세핀은 아서가 또 다른 사람을 고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벤이라는 이름의 3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그는 지적 장애가 있어 보였고 아서의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따랐습니다. 베니는 구덩이의 여성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서가 없을 때는 베니가 그들을 통제했고 여성들에게 베니는 또 다른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구덩이에서는 리사의 정신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어렸고 이런 극한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약했습니다. 리사는 종종 환각을 보았고 없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산드라와 데보라는 리사를 돌보려 했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음식도 물도 부족한 상황에서 리사의 상태를 호전시킬 방법은 없었습니다. 5월이 되자 아서는 5번째 피해자를 데려왔습니다. 18세의 제클린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출 청소년이었고 버스터미널에서 잠을 자다가 납치되었습니다. 제클린은 다른 피해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강했고 저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에 떨어진 첫날부터 제클린은 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자신을 당장 풀어주라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외쳤습니다. 아서는 제클린의 반항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는 5번이고 말 안 들으면 벌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제클린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저항했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함께 싸우자고 말했습니다. 산드라와 데보라는 제클린의 용기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제클린의 저항이 모두에게 더 큰 벌을 불러올까봐 걱정했습니다. 조세핀은 위층에서 제클린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안타까웠습니다. 제클린의 용기는 존경스러웠지만 이곳에서 직접적인 저항은 위험했습니다. 아서는 저항하는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6월 초, 조세핀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서는 매일 그녀를 확인했고 태아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는 군 간호병 출신답게 기본적인 의학 지식이 있었고 조세핀에게 비타민제를 주기도 했습니다. 조세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악마였고 이 아이가 태어날 환경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구덩이에서는 리사의 상태가 위급해졌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야위어 갔고 눈빛은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산드라는 리사를 살리려고 했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음식을 먹이려 했고 물을 입에 넣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제클린은 여전히 저항했습니다. 어느 날 아서가 구덩이에 내려왔을 때 제클린은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자신은 5번이 아니라 제클린이라고, 자신들을 사람으로 대우하라고 외쳤습니다. 아서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는 제클린을 끌어올렸고 베니에게 그녀를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구덩이에 남은 여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제클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제클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서는 구덩이 위에서 말했습니다. 5번은 더 이상 없다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의 운명이 그렇다고 경고했습니다. 산드라와 데보라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제클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최악의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조세피는 위층에서 제클린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저렇게 끔찍하게 죽어갔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조세피는 다짐했습니다. 제클린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언젠가 반드시 이곳에서 탈출해서 아서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1987년 7월 리사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점점 음식을 거부하고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 리사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데보라는 리사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녀는 위를 향해 소리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데보라는 죽은 리사와 함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니가 리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아서는 무표정하게 시신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약한 사람은 어차피 쓸모가 없다고 베니에게 시신을 치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구덩이에는 데보라와 산드라 두 명만 남았습니다. 넓어진 공간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한편 위층에서는 조세핀의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1월 중순 조세핀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서는 자신이 직접 출산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세핀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병원도 아닌 이곳에서 출산한다는 것, 그것도 제대로 된 의료 장비도 없이 출산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진통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조세핀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버텼고 깊은 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작고 약했지만 다행히 살아있었습니다. 조세핀은 아이를 안아보고 싶었지만 아서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조세핀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서는 조세핀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키우는 것은 네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세핀은 아이를 안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는 악마의 자식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피를 나눈 생명이기도 했습니다. 1988년 1월이 되었습니다. 아서는 구덩이에 데보라와 산드라만 남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거리로 나가 새로운 피해자들을 물색했습니다. 1월 중순 아서는 두 명의 여성을 연달아 데려왔습니다. 28세의 아그네스와 21세의 니콜이었습니다. 아그네스는 노숙자였고 니콜은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던 중 납치되었습니다. 구덩이는 다시 비좁아졌습니다. 4명의 여성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아그네스는 마약 금단 증상으로 괴로워했고 밤마다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서는 아그네스의 중독을 이용해 그녀를 통제했습니다. 말 잘 들으면 가끔 약을 줄 수도 있다고 말하며 그녀를 조종했습니다. 2월 말 산드라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서는 기뻐하며 산드라를 조세핀과 같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2명의 임신한 여성이 위층에 있었고 구덩이에는 데보라, 니콜, 아그네스 3명이 남았습니다. 조세핀과 산드라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지만 서로가 있어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산드라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2월 말 산드라는 조세핀보다 더 힘든 출산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과다출혈로 위험한 상황이 되었고 아서는 당황했지만 어떻게든 출혈을 멈추게 했습니다. 산드라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고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매우 쇠약해졌습니다. 조세핀은 산드라를 돌보며 자신의 아이도 키워야 했습니다. 3월 초 구덩이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서는 아그네스가 마약 중독으로 쓸모없다고 판단했고 그녀에게 특별한 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구덩이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여성들의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세 여성은 공포에 떨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아그네스는 키가 작았고 다른 여성들보다 먼저 물에 잠길 위기였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애원했지만 아서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서는 전선을 물에 넣었습니다. 전기가 흐르자 세 여성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그네스는 가장 심한 충격을 받았고 곧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데보라와 니콜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몸을 떨었습니다. 옆에 떠있는 아그네스를 보며 그들은 극도의 공포에 질렸습니다. 위층에서 조세핀은 이 끔찍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명과 전기가 흐르는 소리, 그리고 죽음의 침묵. 그녀는 아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세핀은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더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것, 반드시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때 조세핀은 한 가지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위험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계획이었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서의 신뢰를 얻어야 했습니다. 완전히 그를 믿게 만들어서 밖으로 나갈 기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1988년 4월부터 조세핀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서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를 잘 돌보고 산드라를 돕고 아서의 모든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어느 날 조세핀은 아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구덩이에 2명밖에 없는데 당신의 큰 계획을 이루려면 더 많은 여성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서는 예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조세핀은 긴장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서는 대답했습니다. 맞다고. 하지만 거리에서 여자들을 데려오는 게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세핀은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여자는 남자보다 여자를 더 쉽게 믿으니까 자신이 거리에 나가서 여자들을 데려올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서는 조세핀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조세핀은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아서는 물었습니다.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걸 어떻게 믿냐고 물었습니다. 조세핀은 아이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여기 있다고, 배신하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당신의 가족이라고, 당신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하지만 시험을 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서는 조세핀을 시험했습니다. 그는 조세핀에게 구덩이의 여성들을 감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주라고 했습니다. 조세핀은 괴로웠지만 이것이 탈출을 위한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녀는 약하게 벌을 주는 척했고 아서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며칠 후 아서는 최종 제안을 했습니다. 좋다고, 네 말대로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베니가 함께 갈 것이고 정확히 지시대로만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아서는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배신하면 산드라와 아이들이 대가를 치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6월 첫째 주, 조세핀은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고 바깥 공기는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을 느낄 여유는 없었습니다. 베니가 바로 옆을 따라오고 있었고 아서는 집에서 인질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조세핀과 베니는 필라델피아 거리를 걸었습니다. 조세핀은 마음속으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경찰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니가 바로 옆에 있었고 그는 주머니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세핀은 몇 명의 노숙 여성에게 말을 걸었지만 쉽게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베니는 점점 짜증이 냈습니다. 빨리 하라고, 아서가 기다리고 있다고 재촉했습니다. 조세핀은 공중전화를 발견했지만 베니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참았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첫 외출에서 아서의 신뢰를 완전히 얻어야 했습니다. 몇 시간 후 조세핀은 한 명의 여성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마약 중독자였고 돈과 음식에 혹했습니다. 베니와 조세핀은 그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서는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잘했다고, 이제부터는 너는 자신의 협력자라고 말했습니다. 조세핀은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서는 조세핀에게 다음 주에도 외출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에는 2-3명을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세핀은 기다렸습니다. 다음 외출 때가 진짜 기회였습니다. 아서가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고 베니의 감시가 조금 느슨해진다면 그때 경찰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산드라는 조세핀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여성은 밤에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산드라는 걱정했습니다. 정말 위험하다고, 들키면 모두 죽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세핀은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기 갇혀서는 절대 나갈 수 없다고, 누군가는 밖으로 나가서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드라는 조세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조심하라고, 그리고 성공하면 모두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세핀은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모두를 구하겠다고, 여기서 나가겠다고 맹세했습니다.
6월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조세핀은 아서의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번 외출해서 성공적으로 여성을 데려왔고 아서는 점점 더 그녀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베니의 감시도 조금씩 느슨해졌습니다. 조세핀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곧 올 것이고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년 8개월간의 지옥, 그리고 죽어간 여성들을 생각하면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1988년 2월 24일 일요일 오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서가 조세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혼자 나가서 한두 명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세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혼자 외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서는 경고했습니다. 4시간 안에 돌아와야 한다고,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조세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서의 위협은 명확했습니다. 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인질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조세핀은 집을 나섰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거리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4시간, 그것도 왕복 시간을 빼면 실제로는 3시간도 안 되었습니다. 조세핀은 경찰서를 찾기 시작했지만 이 동네는 낯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조세핀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때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했습니다. 911에 전화를 걸 수 있었지만 여기서 전화를 걸면 경찰이 오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사이 아서가 눈치채면 조세핀은 계속 걸었고 드디어 경찰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차는 한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었고 경찰관 2명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세핀은 결심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경찰차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경찰관들이 편의점에서 나오는 순간 조세핀은 그들 앞에 섰습니다.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두 경찰관은 놀라며 조세핀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세핀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지하실에 갇혀 있다고, 여러 명이라고, 아이들도 있다고 외쳤습니다. 나이 많은 경찰관이 조세핀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천천히 설명하라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조세핀은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서라는 남자가 여성들을 납치해서 집 지하실에 가뒀다고, 자신도 1년 8개월 동안 갇혀 있었다고, 지금도 여러 명이 구덩이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냐고, 장난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조세핀은 절박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난이 아니라고, 믿어달라고, 지금 당장 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자신이 너무 늦으면 그 사람이 다른 여자들을 해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나이 많은 경찰관은 조세핀의 눈을 보고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조세핀에게 주소를 물었습니다. 조세핀은 주소를 정확히 말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그 주소를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경찰관은 조세핀을 차에 태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아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본부에서는 추가 경찰력이 출동했습니다. 15분 후 여러 대의 경찰차가 아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총을 꺼내 들고 집을 포위했습니다. 조세핀은 차 안에서 떨며 지켜보았습니다. 경찰 지휘관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나오라고, 손을 들고 천천히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서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손을 들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듯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재빨리 아서를 제압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고 아서는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지나가면서 조세핀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1번, 잘했다고, 정말 잘 속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세핀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갔을 때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구덩이 안에는 2명의 여성이 쇠사슬에 묶인 채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도로 쇠약했고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살아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구역질을 했습니다. 다른 경찰관들은 서둘러 여성들을 구출했습니다. 데보라와 니콜, 그리고 최근에 온 여성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살아있었지만 상태가 매우 나빴습니다. 윗증방에서는 산드라와 2명의 아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산드라는 체인에 묶여 있었고 아기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즉시 그들을 구출했습니다. 집안을 수색하던 경찰들은 더 끔찍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실 냉동고에는 증거물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경찰관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본부에 연락해서 구급차를 더 보내달라고, 생존자가 여러 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구급차들이 도착했고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조세핀도 구급차에 탔습니다. 그녀는 산드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끝났다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산드라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데보라도 울었고 니콜도 울었습니다. 1년 8개월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베니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집 뒤편에서 숨어 있다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이 그를 끌고 나올 때 그는 울며 변명했습니다. 자신은 아서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듣지 않았습니다. 베니도 수갑이 채워져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지하실 감금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조세핀은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클린, 리사, 아그네스의 죽음에 대해, 아서의 광기 어린 계획에 대해, 지난 1년 8개월간의 경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집을 철저히 수색했고 냉동고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을 분석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최소 3명의 다른 사람들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88년 8월 아서 블레이크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전역의 관심을 끌었고 모두가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검찰은 압도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증거물들, 고문 도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생존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조세핀은 법정에 서서 1년 8개월간의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아서는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고, 그저 번호였다고, 제클린과 리사, 아그네스는 저항했다는 이유로 끔찍하게 죽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산드라도 증언했습니다. 데보라와 니콜도 법정에 섰습니다. 4명의 생존자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니는 별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서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정은 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서의 변호인은 정신 이상을 주장했습니다. 아서가 심각한 망상장애를 앓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아서의 범행은 너무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었다고, 이것은 정신 이상자의 행동이 아니라 지능적인 범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은 몇 주간 계속되었습니다. 아서는 법정에서 태연했습니다. 때로는 웃기도 했고 피해자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판사는 아서를 바라보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피고 아서 블레이크는 1급 살인 3건, 납치 및 감금 6건, 그 외 다수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정은 사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정은 박수와 환호로 들끓었습니다. 조세핀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드라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데보라와 니콜도 울었습니다. 아서는 끝까지 무표정했습니다. 그는 경호를 받으며 법정을 나갔고 사형수 감방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베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조세핀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하지만 잃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클린, 리사, 아그네스를 기억해달라고, 이 사건을 통해 취약한 사람들을 더 보호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조세핀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필라델피아는 노숙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대했습니다. 경찰도 실종 사건에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자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조세핀은 심각한 트라우마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리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해 나갔습니다. 산드라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이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지만 그것이 아이와 자신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세핀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로 한 것입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죄가 아니었고 그녀는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데보라는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실종된 후 미쳐버릴 듯 찾아다녔습니다. 재회의 순간 두 사람은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니콜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직업 훈련을 받았고 작은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아서 블레이크는 펜실베니아주 주립교도소에서 사형을 집행받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 당일 조세핀은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생존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조세핀은 실종자 가족들을 돕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산드라는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요리하는 것이 그녀에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데보라는 특수학교에 다니며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했고 놀랍게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니콜은 결혼했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2000년대 들어 이 사건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범죄 다큐멘터리와 책으로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그 집은 철거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작은 공원이 만들어졌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표지석이 세워졌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악은 평범한 얼굴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취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희생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용기 있는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조세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고 아들은 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된 후에도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조세핀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여러 생명이 구해졌기 때문입니다. 산드라, 데보라, 니콜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끔 만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함께 지옥을 경험했기에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제클린, 미사, 아그네스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실종자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법안에 새겨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약 2년간 계속되었습니다. 한 남자의 광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한 여성의 용기가 그 악몽을 끝냈습니다. 조세핀의 결단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했고 인질들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만약 실패했다면 모두가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에 더욱 빠르게 대응하게 되었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조세핀과 다른 생존자들의 용기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취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숙자, 가출 청소년,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들은 여전히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더 잘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조세핀은 종종 강연에서 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 사건의 생존자들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했습니다. 어떤 이는 사회 활동을 통해, 어떤 이는 예술을 통해, 어떤 이는 가족을 통해 회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의 그 집은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희생자들의 이름은 기억되고 생존자들의 용기는 존경받습니다. 아서 블레이크라는 이름도 역사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악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범죄는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조세핀의 용기는 인간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주변의 취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며 조세핀은 70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며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변호사가 되어 범죄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조세핀은 종종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고, 자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강인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산드라는 식당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식당은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고, 그녀는 수익의 일부를 범죄 피해자 지원단체에 기부합니다. 데보라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고통과 희망을 동시에 표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애가 장애물이 아니라 독특한 시각을 주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니콜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숨기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4명의 생존자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지지합니다. 그들의 우정은 끔찍한 경험을 함께 겪었기에 더욱 특별합니다. 제클린, 리사, 아그네스의 가족들도 이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년 추모 행사를 열고 희생자들을 기억합니다. 조세핀과 다른 생존자들도 이 행사에 참석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이 사건은 범죄학 교재에도 실렸습니다. 경찰관과 사회복지사 교육에서 이 사건을 다루며 취약계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필라델피아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실종자 조기 발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노숙자와 가출 청소년의 실종을 더욱 심각하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조세핀은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책 제목은 구덩이에서 자유로였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익금은 모두 범죄 피해자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조세핀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1년 8개월 동안 지하실 구덩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정신은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우리는 주변의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 셋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조세핀의 용기는 단순히 자신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포기했다면 산드라, 데보라, 니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세핀의 결단이 그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경찰과 시민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조세핀이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녀의 말을 믿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이 협력이 비극을 끝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 사건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희생자들의 이름은 기억되고 생존자들의 용기는 존경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서 블레이크라는 이름은 악의 상징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남긴 변화입니다. 더 강화된 실종자 보호 시스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더 나은 치료 프로그램. 이 모든 것이 조세핀과 다른 생존자들의 용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극한의 상황에서 조세핀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취약한 사람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관심, 용기, 그리고 행동. 이 3가지가 비극을 막고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